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오늘 토크 라운지에는 코비 리서치 센터의 최윤영 연구위원님 모시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관심 가지실 만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대비해서 기관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입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향후에 ETF가 승인됐을 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리플의 사업 현황과 또 리플의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각종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구독자인데 저도 항상 유용한 정보 많이 얻고 있는데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계속 코비 리서치 센터 보고서들 활용해가지고 네. 되게 많이 또 사실 좀 자료에 활용하기도 하고 네. 많은 참고가 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좀 객관적인 어떤 리서치를 많이 내놓는 곳이 코비 리서치 센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출연이시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셀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최윤영입니다. 저는 리서치팀에서 매크로, 기관 자금, 그리고 제도 쪽 리서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첫 출연인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코비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기관들의 자금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보고서를 저도 이제 꼼꼼하게 잘 읽었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제 기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유입되는 자금들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작가님께서 물어보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면 일단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표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크게 네 가지를 보고 있고 네. 네 가지 지표를 나눠보자면 단기성 기관 자금과 장기성 기관 자금을 나눠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먼저 단기성 기관 자금이라는 게 뭐냐 보면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라던가 아니면 매크로 리스크에 많이 좌우가 되는 기관 자금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와 달리 장기성은 단기적인 가격 등락이나 매크로 쪽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작은 배분, 어떤 작은 배분의 결과로 많이 더 좌우가 되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성 기관 자금 쪽은 앞으로 말씀드릴 크게 두 가지, 비트코인 레퍼 자금, 그리고 CME 선물 시장 지표 요 두 가지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장기성 기관 자금은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 네. 그리고 코인베이스 지원 사업 현황, 이렇게 네 가지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앞에 말씀드렸던 단기성 기관 자금 쪽에 두 가지는 뭐냐 네. 봤을 때 비트코인 레퍼 자금은 결국에 비트코인과 동일한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 상품, 예컨대 네. ETF로 들어오고 나가는 자금을 말하는 거고, 네. 그리고 CME 선물 시장 지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CME는 이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선물 시장 특성상 이들의 어떤 상승장에 대한 기대치 아니면 이 시장에 대한 참여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물 시장 지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성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지표였던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명 크립토 펀드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제 크립토 펀드가 뭐냐면 가상자산에 굉장히 특화된 자산 운용사들의 어떤 AUM, 그러니까 자산 운용 자금, 그러니까 규모를 분기별로 트래킹한 지표를 말하고, 네. 결국에 어떤 크립토 펀드라는 게 굉장히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라던가 M&A 시장 같은 굉장히 많은 분야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의 지원 사업 현황은 뭐냐 네. 봤을 때 분기별로 다른 기업처럼 코인베이스도 주주 서한을 통해서 거래량이라던가 아니면 고객 자산 잔고 네. 같은 거를 리테일이나 기관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하는데, 그럼 왜 기관 자금을 보는데 코인베이스를 보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기관 자금은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외부 서비스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코인베이스처럼 어떤 이런 외부 서비스 제공 업체의 어떤 사업 현황,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의 거래량이라던가 잔고 대비, 그러니까 플랫폼 자산 대비 거래량이라던가 자산 비중을 저희가 모니터링함으로써 충분히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진입 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뭔가 기관에 대한 자금들을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추적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이제 향후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좀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자금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 단기성, 장기성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단기성 두 가지, 장기성 두 가지를 이제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 그게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로 유입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단기성 쪽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3분기와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단기성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다는 말은 결국 레퍼 자금 같은 경우는 10월 초부터 지금까지 한 9주 연속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굉장히 9주 많은, 연속. 네, 굉장히 많은 규모로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유입되게 된 계기가 있을 건데, 그 계기가 뭐냐 했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다라는 기대가 아무래도 굉장히 트리거 포인트가 됐었고,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CME 선물 시장 지표 또한 저희가 3가지 정도를 봤더니 요 3가지 정도도 굉장히 10월 초, 그러니까 동일한 시기에 많이 상승하는 거를 보여줬다. 그러면 레퍼 자금만 보면 되는데 왜 선물 시장 지표도 같이 봤냐?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거기서 미체결 약정 중에 CME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결국 이전 대비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시장에 참여했는가를 보는 건데, 그게 9월 중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러면 사실 참여만 했는데 얘네가 하락장에 베팅을 했는가, 상승장에 베팅을 했는가, 이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의 다른 지표들을 봤더니 뭐 컨텐고라던가, 그러니까 선물 시장 가격이 현물 시장 가격보다 높은 거를 컨텐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은 확실히 컨텐고가 조금 더 심화됐다. 동일 시점 대비.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거는 참여도 늘어났는데 결국 기관 투자자들의 상승장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커졌다는 거니까 이 선물 시장 지표를 통해서 참여도 뿐만 아니라 상승장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아졌다. 이걸 통해서 단기성 기관 자금은 3분기부터 현재 시점까지는 이 트렌드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성 쪽은 다만 회복이 아직까지는 지연되고 있다. 단기성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크립토 펀드 운용 자금이라던가 아니면 코인베이스 쪽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마켓 메이커라던가 아니면 시장 유동성 쪽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장기성 쪽은 아직은 회복이 지연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 메이커들이 본격적인 유입을 안 했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게 기회라기보다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결국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연 이유가 뭐였냐. 보면은 아까 유동성이랑 마켓 메이커가 활동을 과연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돼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고 마켓 메이커가 충분한 유동성 제공자로서 역할을 해준다면 그러면 이런 장기성 자금 또한 언젠가는 회복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장기성 지표 같은 경우는 경기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 뭐 1분기나 뭐 2분기 정도 뭐 요때쯤에는 그래도 만약에 승인이 된다는 걸 전제하에 이게 만약에 승인이 돼서 충분히 이런 게 다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이 된다면 장기성 쪽도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단기성 자금과 장기성 자금은 유입되는 어떤 성격도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기적인 성장을 갖다가 예견한다기보다는 좀 기대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계속해서 장기성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비트코인의 장기적 상승을 좀 담보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의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 자금의 차이를 통해서도 좀 알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언급을 주셨지만, 결국 이런 움직임들이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시그널이자 기관들의 선행 매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단기성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계속 동일한 시점에 상승을 했다, 네. 동일한 시점에 상승을 했다고 말씀드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동일한 이벤트에 의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상승을 했겠지만, 어떤 레퍼 자금이라던가 CME 선물 시장 지표가 10월 초에 동일하게 뭐 20% 이상 아니면 진짜 최대 규모 2021년 이후 최대 규모로 이렇게 유입할 수 있었던데 어떤 요인이 있었느냐, 어떤 공통 요인이 있었느냐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 이런 거에 대한 징후라던가 네. 아니면 시장의 기대가 공통적으로 작용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선행 매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관들도 지금 이제 이게 임박했다라는 시그널들을 뭐 기관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명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좀 개인 투자자들이 포모에 시달리는 것처럼 기관 투자자들도 약간 그런 비슷한 입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과도한 억측일까요? 어떤가요? 이게 뭔가 지난번에 시장이 어떤 기대치보다,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이라는 게 기대치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일예로 항상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금리 인하, 금리의 케이스를 들어보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에 대한 기대로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결국에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도 결국에 시장이 언제쯤 될 것이다라는 기대로 지금 많이 자금도 유입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뭔가 예상 외의 어떤 이벤트가 터진다, 그러면 충분히 뭔가 또 하락할 수 그렇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예측을 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렇게 분위기를 타다가도 본인들이 이제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또 퍼드 뉴스 한 번만 날려줘도 갑자기 시장이 무너져 버리는 것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주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거는 사실 지금 뭐 기정 사실이다라는 거는 현 시점에서 부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의견들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오늘도 아침에 블룸버그 ETF 팀에서 내년 1월 10일이 여전히 90%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네, 이거는 제 개인적 말씀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저도 똑같이, 왜냐면 이게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크 인베스트먼의 그 현물 ETF에 대한 마지막 기한이 1월 10일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더 이상 그레이스케일과 SEC 간 소송이나 이런 결과를 봐도 더 이상 SEC가 거절할 이유가 없다.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외에 논리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계속 뭔가 지연을 하고, 최근에 뭐 프랭클린 템플턴이나 아니면 블랙록 같은 경우도 물론 계속 거절이라기보단 연기를 했지만, 그게 이제는 ARK에 있어서는 1월 10일이 마지막 승인 기한인 거고, 그러면은 거절 이유가 더 이상 있지 않은 이상은 이때는 해야 되는 건데, 다 비슷비슷한 설명을 하고 있는 ETF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1월 10일까지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1월 10일에 맞춰서 반드시 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아크 인베스트의 마지막 파이널 데드라인 전까지는 어쨌든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들을 보면은 이 SEC가 뭔가 일괄 승인을 위한 어떤 방향성들을 좀 잡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그건 이제 뭐 해석의 문제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좀 보이는 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시점들을, 근데 이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1월 10일에 놓고 조금 기습적으로 당길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사람들 기대를 약간은 벗어나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알트코인 ETF의 어떤 출시에 대한 기대감들도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네. 현재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승인 대기 중에 있는데 이제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ETF 출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SEC한테 계속 설득하고 있는 논리 중 하나가 현물 ETF의 기초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인정받을 수 있느냐인데 그쵸.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가 승인이 되면 결국 현물 ETF의 기초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인정이 받은 거니까 그러면 동일한 현물 ETF인데 그럼 그 기초 자산이 될 수 있는 알트코인이 시장에는 있거든요. 그렇죠. 동일한 수준이. 네.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는 유럽을 한번 보자 했을 때 유럽에는 이미 비트코인 기반 또는 이더리움 기반 또는 멀티에셋 여러 가지 알트코인 몇 프로씩 이렇게 된 현물 기반 ETP가 이미 상장되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미국 내 그레이스케일이 이제 갖고 있는 상품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가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물론 ETF가 아니라 비즈니스 트러스트라 ETF 대비 많은 제약이 있어요. 뭐 OTC 거래라던가 뭐 적격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거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지만 딱 보면은 여러 알트코인 기반 비즈니스 트러스트가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 AUM도 상당한 편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UM만 봐도 이런 기관 투자자들의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를 봤을 때도 저희 생각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기반 ETF가 출시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파일링을 한 이더리움 현물 기반 ETF뿐만 아니라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는 알트코인 기반 현물 ETF가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유럽이 어떤 규제적이나 이런 부분들 미국보다 조금 더 이제 반발짝 이상 앞서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유럽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코인들, 알트코인까지 포함해서 ETP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 미국에서 그거를 출시하지 않을 만한 논리들을 SEC가 만들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미 질 거 다 지고 이제 지금 남은 거는 지금 뭐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증권성 이슈들 이게 뭐 100% 해결되진 않았지만 사실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이게 하나씩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생각들을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뒤에서 또 관련된 질문 하나 여쭤보겠지만 만약에 알트코인 ETF가 이제 승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1순위는 이더리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총액도 그렇고 이미 대기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100%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후에 좀 유력하게 그래도 좀 거론될 만한 프로젝트들 위원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여러 자산이 있어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 보고서에 있는 유럽 시장 내에 있는 AUM 기준으로 상위 ETP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거를 참조해 보시면 정말 많은 게 있고 저희 나중에 말씀드릴 리플 기반도 있고 또 뭐 카르다노나 이런 걸 이제 그거는 이제 현물 기반 단일 자산이 아니라 이제 멀티 에셋으로 비중을 해서 ETP를 만든 거가 이제 상위에도 랭킹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럽 시장 선례를 봤을 때도 물론 이 상위 AUM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지만 AU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자산이 리스트업이 될까를 참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기관 투자사들이 선택을 할 때도 유럽에서 어떤 상품들이 가장 부각되는지를 AUM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인들도 어떤 거를 출시했을 때 투자자들에게 가장 많은 반응이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겠죠. 하려면은.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1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까? 자,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 이게 또 코빗 보고서에서 또 그 부분 언급된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이걸 반영해서 진짜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치적인 부분이 한 보고서가 좀 눈에 띄어서 제가 이거 한번 갖고 와 봤는데 네. 코인쉐어스의 이제 제임스 버터필이라는 시니어 애널리스트 분이 계시는데 이 네. 부분이 짧게 이제 글을 하나 쓰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공유를 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미국 내 가용 자산을 14조 4천 달러로 가정을 하고 네. 여기서 한 10% 정도의 참여자들이 1% 정도만 웨이트를 주자. 네. 그래서 이 1% 정도의 웨이트를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에 14조 4천에 10%의 1%니까 결국에 첫 해에만 14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자금이 유입되는데 가격 상승은 얼마나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이분이 이전 데이터로 이제 모델링을 해서 이 모델에다가 144억 달러를 이제 집어넣으니까 네. 결국에 가격이 얼마까지 오르냐를 보니까 14억 1,000달러까지 오르더라.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뭐 그 주변의 상황들, 시장 상황들은 다 배제를 시키시고 네. 분석을 한 거여서 그 뒤에 뭐 기업이 비트코인 수용하는 정도라거나 아니면 그 외에 매크로적인 부분, 규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감안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14억 1,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이것보다는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됨으로써 출시 이후에 가격 상승 효과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금 유입 효과가 이 정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자금 유입 효과가 이 정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게 그러면 이 기준은 요걸 이제 달성했던 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요 전제 조건을 달성했을 때 요 가격대까지 가는 건데 요 가격이 14만 1,000달러라고 했을 때 지금 가격과 비교를 하면은 한 4배가 조금 4배 가까이 되는 가격 상승이 있다. 네. 잡은 전제 자체가 좀 어떻게 약간 보수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무난한 정도의 전제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 다른 분석들을 찾아보니까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 수치적인 결과가.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약간 다른 가정이나 이런 거를 다 배제하고 딱 요거 요 효과만 정확하게 네, 주간 흐름과 그러니까 주간 자금 유입과 가격 향상을 딱 보셨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약간 무난한 게 아닐까, 약간 무난하게 그리고 좀 단순하게 보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분도 의도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출시 이후에 도대체 효과가 뭐냐, 좋다 하는데 이게 효과가 뭘까? 어떤 구체화가 필요한 건데. 네, 이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보여드리면 뭔가 딱 이해 정도가 이제 딱 오니까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관련해서 이제 내년 전망 같은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마침 내년 전망 관련해서는 이제 12월 초쯤에 저희가 이제 또 전망 네.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이랑 3명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다 참여해서 전망 보고서 쓰니까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마 진짜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것 같은데 네.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나오면 저도 저희 커뮤니티에다가 공지사항을 네.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됐습니다. 자, 2부는 아마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네. 코인입니다. 리플에 대한 이야기들을 네. 좀 해볼 텐데요. 자, 지금 이제 리플 소송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이제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지만 뭐 그 의견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반대 의견들도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걸 이제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어떤 분위기들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리플 소송이 예정대로 그냥 진행이 됐을 때 이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소송이 마무리될 것인지 그리고 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위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작가님께서 이미 요약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다수의 의견은 내년 초에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내년 초에 이제 판결이 날 것이거나 네. 아니면은 그 전에 SEC랑 네. 리플이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찾아본 바로는 10월에 이제 리플 임원들 소송 취하 이후로는 또 별다른 이슈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 초 그리고 또 예전 케이스 그러니까 LBRY 케이스를 봤을 때 약식 판결부터 레메디까지 한 8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는 한 내년 3월쯤 판결이 3월. 나오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내년 3월이 이제 판결이 나게 되면은 여기서 뭐 또 항소를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되면 한 단락이 그냥 마무리된다라는 개념으로 네, 봐야 되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합의를 하게 됐을 때는 합의는 지금도 언제든지 뭐 둘이 의견이 맞으면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은 합의 가능성을 조금 더 무게를 두시나요? 아니면은 합의보다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SEC와 리플 간의 이제 소송이나 이런 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관 판매에 대한 판단, 이런 어떤 XRP에 대한 증권성 이런 거 말고도 여러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합의가 간단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의원님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서 내년 3월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3월에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리플의 가격에는 단기적으로 또 좀 다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에 대해서 이제 소송 얘기 간단하게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오늘 2부의 좀 핵심적인 내용인데 IPO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플이 지금 뭐 수차례 IPO 얘기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뭐 이미 본인 입으로도 수차례 얘기를 했었고 이미 거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4월에는 비공개 로드쇼를 통해서 이 기관 투자자들을 모아가지고 어떤 행사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굉장히 많은 또 기관들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지금 이게 진행이 되려면 일단 SEC와의 소송은 마무리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수순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좀 단기적으로는 조금 불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제 계속 추진을 해서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가정을 했을 때 리플이 IPO에 성공을 했을 때 XRP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단은 주식과 IPO와의 관계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주식과 그 해당 회사의 IPO를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딱 오르고 그 이후로는 사실 뭐 내려가기도 했다가 뭐 그냥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도 했다가 이런 장기적인 효과는 결국에 그 기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린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다른 애널리스트님께서 쓰신 최근에 그 리플에 관련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거를 장기적인 거를 보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이제 보면은 이제 IPO라는 거는 결국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IPO니까 결국 상장회사라는 측면,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는 측면을 보자면 맨 먼저 상장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상장회사를 보면 결국 인지도 측면과 그 다음 상장회사가 됐을 때 어떤 공시 의무 이런 게 부과됨으로써 어떤 투자자들에게 정보 공개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인지도 측면에서 또 정보 공개 측면에서 투자자들에게 좋아질 것 같아요. XRP한테 굉장히 상승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효과에 있어서는 IPO가 돼서 신규 자금 투자처가 XRP 생태계에 뭔가 도움이 될 만큼 리플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면 XRP의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부정적 시나리오로 가자면 만약에 리플이 예컨대 단기적 실적에 관심을 둬서 XRP의 생태계에 이제 뭔가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컨대 투자처가 XRP의 생태계가 포함이 안 되고 뭔가 단기적인 실적에만 연결이 된다든지 이게 연결이 안 되는 시나리오가 전개가 된다면 XRP의 가격 상승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리플랩스가 이
자금, 조달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결국 네, 좀 맞습니다. 변수가 될 수 있고 네. 어쨌든 상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투명성이나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그쵸. 거기 때문에 네. XRP에게는 분명히 유리한 과정일 수 네. 있는데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좀 늘 어떻게 될까 고민을 좀 많이 네. 하는데 제가 보고서들을 찾아보면은 지금 아직 상장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걸 뭐 공개해야 될 의무가 그쵸.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공개하고 싶은 정보들만 공개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ODL 매출을 공개를 하고 있지만 다른 매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다 공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XRP 커뮤니티의 입장에서는 이 리플랩스를 향해서 뭔가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위원님은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약간 제가 약간은 네. 그래도 이제 리플의 어떤 프로젝트들을 좀 단기적으로 그래도 프로젝트 자체를 조금 약간 불리시한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을 들어봐도 분명히 거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는 결국은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네. 의미로 해석을 네.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리플랩스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 이게 관건이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질문들이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리플과 XRP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네. 문제들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XRP 커뮤니티가 자립적으로 지속 성장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능성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리플과 XRP의 관계가 생각보다 이렇게 독점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리플의 생태계에 말씀하신 성장도 리플에 뭔가 전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예로 SEC와 리플 간 소송만 봐도 굉장히 커뮤니티가 좀 결집력을 보여줬달까요? 그렇게 보고서에서는 설명을 하시고 있고 네. 또 생태계 발전도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기여자들도 일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말씀하셨던 XRP 커뮤니티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라는 건 결국 리플이라는 한 기업에 의존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은 기여자들이 참여를 해서 이걸 이끌어내느냐에 좀 더 달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리플과 이제 XRP에 대해서 너무 동일시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결국 XRP가 성장하려면은 XRP 커뮤니티가 단단하게 커져 나가야 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사실 리플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XRP 커뮤니티가 탄탄하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더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에게 유리한 사업 방향들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리플에 대해서 페이먼트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XRP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어떤 생태계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들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XRP라고 하면 그냥 국제송금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뭐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메인넷들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보고서 통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좀 배우게 됐는데요. XRPL 생태계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발행하는 issued currency라는 게 있는데, 이 issued currency라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생태계에서는 토큰과 좀 유사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issued currency를 통해서 BTC나 이더와 같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자산을 발행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솔로라는 네이티브 토큰도 XRPL 생태계에 있다고 하고 14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XRPL에서는 KYC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토큰도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그리고 NFT 발행이라던가 또 그 외에 XRPL 재단이 수여하는 그랜트 같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은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를 참조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보고서에 다 기록이 맞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현황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의 어떤 좀 다른 측면, 페이먼트와 중앙화에 대한 부분들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리플이 받고 있는 몇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오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좀 판별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중앙화에 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이제 탈중앙화가 덜 되었다, 이런 논지인데, 자 어느 정도 이 두 가지 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리플의 합의 알고리즘을 비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해시퍼즐을 이제 푼 채굴자가 블록 생성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분을 기반으로 추천받은 검증자가 이제 권한을 얻는 거죠. 네. 근데 리플과의 차이점은 한 명의 검증자 또는 채굴자가 이 권한을 갖는 거라면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여러 명의 검증자들이 어떤 트랜잭션 세트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연합 비잔틴 합의 알고리즘의 한 종류를 이제 합의 알고리즘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컨셉이 하나 나와요. 그런데 UNL이라는 게 있는데 UNL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인의 리스트를 말하는데 네. 이 UNL에 XRPL 재단이 그러니까 그 UNL이라는 거에 검증이랑 합의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비판받는 포인트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이 XRPL 재단이 노드를 이제 일정 기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검증인들한테 신뢰를 받는 노드를 주기적으로 UNL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무슨 비판을 하냐면 이 UNL 리스트 선정에 XRPL 재단이 관여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해서 탈중앙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앙화된 블록체인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물어보셨던 거에 답변을 드리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했을 때는 탈중앙화 되지 않은 블록체인은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말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비해서 탈중앙화 되지 않았다고 해서 중앙화됐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 보지 말자. 그러면서 그 반론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라고 컨소시엄 블록체인이 뭐냐면 여러 명의 기업이 이런 검증에 참여하는 블록체인. 그게 뭐냐면 예컨대 위믹스나 뭐 클레이튼처럼 이런 컨소시엄 블록체인 대비해서는 좀 탈중앙화된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UNL 리스트에 그거 외에 검증인이 또 있어요. 근데 이 검증인이 아무 일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인이 무슨 일을 하냐면 UNL의 유지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이 UNL을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계속 뭔가 변화를 시키느냐 이런 거에 검증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대비해서는 좀 유연하다. 유연한 컨소시엄 블록체인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론도 좀 우리 생각을 해보자. 이분법적으로는 보지 말자. 이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비트 이더보다 덜 탈중앙화 되어 있으니까 이건 중앙화, 이게 나쁜 거 약간 이런 식의 논리들은 너무 극단적이고 이분법적인데 사실 이걸 길게 또 모든 것들의 범위를 갖다 더 넓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상대적으로는 또 다른 입지를 가질 수가 있고 맞습니다. 더 유연하다라는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 대비했을 때는 사실 뭐 중앙화 탈중앙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논쟁들이 조금은 이제 줄어드는 것 같은데 과거에는 중앙화는 나쁜 것 무조건 약간 이런 내러티브가 있었다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의 특성들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거기에 맞는 어떤 논리들을 좀 가져가 보자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합의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오해를 좀 풀었는데 또 하나 비판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XRP의 토크노믹스 부분도 중앙화되었다. 이런 오해를 받는데 요거는 지금 뭐 솔라나 같은 코인들도 굉장히 이 측면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초기 발행됐을 때는 좀 타당한 비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실제 현황 토크노믹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 현황을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초기에는 정말 리플과 창립자들이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이후에 리플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실제로 물량을 에스크로에 락업한다던가 락업된 물량을 앞으로 어떻게 분배하겠다 그 계획 같은 거를 많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실제 지금 또
어떤 파이 그래프가 두 개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걸 비교해 보시면 왼편 거가 초기 말씀드렸던 초기 배분 물량 파이고 그 오른편이 이제 현재 그러니까 분석 시점 기준의 어떤 배분 도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은 유통 물량 그리고 에스크로 락업된 물량 그리고 나머지 락업되지 않은 물량 중에서 리플이 들고 있는 물량을 보면은 총 발행량 중에서 5%밖에 들고 있지 않거든요. 5%요? 네, 5% 들고 있는 거니까 네네. 사실은 초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중앙화가 조금 개선된 거다. 네. 개선된 거다라고 보고서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이런 어떤 중앙화에 대한 주장들은 일부는 설득력이 있다. 일부는 설득력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초기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많이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중앙화가 일부는 개선이 된 말씀이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본인의 트위터에서 이 X에서 굉장히 축하할 일이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계속해서 진행형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리플 입장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점들을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로 해석을 해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이제 리플과 관련된 하나의 오해라고 볼 수 있는데 리플이 이건 좀 주장하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리플이 본인들의 존재감을 위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리플이 스위프트와 비교하면서 본인들이 이 전통금융보다 더 우위에 있다. 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스위프트라는 거는 많은 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해외 송금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 회원사 간 어떤 전산망을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스위프트는 중개인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나 시간적인 어떤 비용 측면이 굉장히 좀 단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리플은 ODL 솔루션만 봐도 이런 노스트로 계좌, 그 노스트로 계좌라는 게 뭐냐면 스위프트를 사용을 했을 때 은행이 이제 해외 송금을 위해서 만드는 외환 계좌를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ODL 솔루션은 이런 노스트로 계좌도 필요가 없고 그냥 브릿지 통화로 XRP만 이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스위프트 대비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이 모두 개선이 된다라는 게 이제 리플 측의 설명인데 그런 장점이 있는 건 맞지만 그럼 단점은 뭐냐?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느냐 하면은 실제 사례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 아직까지. 사례가 없고 네네. 산탄데르 은행 같은 경우만 봐도 실제 얘기를 한 게 이게 실제 구축 사례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플이 어떤 기관이랑 파트너를 너무 많이 맺었어요. 너무 많이 맺었고 너무 좋지만 너무 좋지만 이게 실제 활용하는 기관이 아직까지는 없다. 그게 너무 한계점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게 저도 이제 리플 컨텐츠 만들면서 산탄데르가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구축 사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부정적인 입장이라면은 그 부분들은 조금 중요하게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걸 계속해서 구축을 하는 게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파트너십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같이 더 성장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증거들이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이 이제 스위프트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요거는 이제 좀 사실로 보이는데요. 본인들은 이제 스위프트에 손길이 좀 미치지 않는 그런 나라들 이제 보고서에 보면은 어떤 이제 스위프트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척박한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본인들은 그런 나라들 특히 남미나 뭐 동남아 시장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아마 이미지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이제 사례를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올해 트랭글로라는 동남아 금융 결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발표에 의하면 ODL 거래량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또 리플에 따르면 미국에서 멕시코로 가는 거를 뭐 33억 달러를 XRP로 보냈다라는 말도 있었고 또 9월에는 SBI BC 트레이드에서 리플을 통한
동남아 결제 사업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어떤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정말 동남아나 남미에 대한 어떤 사업 확장에 대한 사례로 저희가 한번 지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0억 달러나 뭐 33억 달러면은 뭐 1조 원, 3조 원이 그렇죠. 넘는 꽤 금액이어서 큰 큰 규모로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네, 움직였다고 네.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럼 결국은 이제 리플이 어떻게 보면 북미 사업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궤도화에 오르기에는 네. 소송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지금 산탄데르 은행 같은 경우는 스페인 은행인 거죠. 네. 이제 리플 입장에서는 스위프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쵸. 어떤 새로운 신대륙, 새로운 지역 뭐 이런 데로 좀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좀 인프라가 부족한 쪽으로 좀 이게 많이 확장을 하는데, 이게 이미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10억 달러나 33억 달러라는 어떤 성과는 사실 적은 성과라고 할 수 없기 그쵸.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사업적인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이 여기서 더해서 뭐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들로까지 확장을 했을 때는 네. 우선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들을 찾은 거는 네, 맞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출연해 주시는 분들께 리플 여쭤보면서 좀 중요하게 또 여쭤보는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아까 산탄데르 은행도 말씀드렸는데, 이 은행들이 향후에 이제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와 XRP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들 중에서 은행의 입장이라면 어떤 걸 더 선호할까? 그 부분은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리플이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네. 이제 법정화폐 기반의 서비스가 있고, 이제 XRP 기반의 ODL 기반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이제 보면 아직까지는 법정화폐를 활용한 사례가 훨씬 많다라고 지금 얘기는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잘 못 찾아봤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의 입장이라면 어떤 걸 더 선호할까요? 근데 저는 XRP 하면은 아무래도 이거 보면서 보니까 확실히 말씀하신 그 법정화폐보다는 송금 쪽이 좀 초기부터 송금 쪽을 워낙 팠고, 아웃풋이 뭐 엑스커넥트, ODL 뭐 이런 거가 워낙 관심사고 이쪽을 많이 파고 있기 때문에 송금 쪽이 아무래도 더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은행 쪽에서도요. 파트너십만 봐도 사실 법정화폐 쪽은 송금 쪽이 그쵸. 훨씬 이렇게 굵직굵직한 은행이 그쵸. 파트너십을 하는데, 이게 물론 실행은 안 되지만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것 자체가 괜히 맺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 은행들이 진짜 뭐 작은 은행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송금 쪽이 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제 리플이 은행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명확해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부분인데, 네. 아까 ETF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을 감안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다음에 거론이 된다면 리플이 충분히 거론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네.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리플 ETF 출시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례로 네. 이미 2019년에 스위스에는 XRP만 단독으로 현물 기반 ETP가 상장이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더 블록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11월 기준이긴 하지만 그게 이미 굉장히 상위 AUM ETP로 랭킹이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돼서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현물 ETF 출시 수요가 이제 많이 이제 일어난다면, 리플도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는 출시할 수 있는 수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위스에서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거래가 되는 네. 순위로 이제 XRP나 그리고 솔라나 같은 코인들은 굉장히 또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XRP, 리플 ETF도 충분히 향후에는 가능하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전제는 아무래도 이 소송은 이제 마무리가 좀 되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리플 입장에서는 소송을 좀 빨리 마무리하는 게 아무래도 사업 추진에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합의가 XRP 입장에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SEC는 또 그쵸. 네, 그게 빨리 합의해 주는 게 또 뭔가 그렇죠. 본인들 네,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유리하지 않을 수 네, 있죠. 네. 본인들은 좀 더 끌면서 뭔가 본인들이 유리한 것들을 네, 많이 네. 더 얻을 수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리플랩스가 상장을 하게 됐을 때 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리플 주식이 있고 XRP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XRP 리플 주식은 기본적인 IPO 흐름을 똑같이 따라갈 텐데 향후 가치로 봤을 때 이 리플랩스 주식과 XRP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이제 시장에서 선호할 것 같으세요? 리플이랑 XRP랑 같다. 이 인식이 깨져야 되는데 그쵸. 이게 아무래도 리플이랑 XRP랑 같다고 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주식은 회사의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사실은 XRP는 그쵸, 그게 아닌 거죠. 자금 조달의 수단이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IPO가 되면 같이 무조건 오르긴 하죠. 무조건 오르긴 하는데 이거 리플이 보유한 뭔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아까 작가님께서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게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게 자금 조달, 뭐 상장 회사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XRP의 가격은 결국에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의 어떤 기여자들이 XRP의 생태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가 결국엔 XRP 가격 상승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생각보다 이렇게 독점적이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배타적이진 않지만 네. 독점적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말씀드렸던 대로 XRPL의 생태계 아니면 XRP의 어떤 장기적인 상승은 모든 가상자산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떤 기여자들이 얼마나 만큼 참여해서 그쵸. 얘네를 이제 끌어올리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질문지 없는 걸 계속 드려가지고. 네, 아니에요. 근데 되게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질문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연구위원님께 현 시점에 1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코인에 어떻게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일단은 1.5 BTC를 살 것 같고요. 네네. 최대 이제 계산해 보니까 현재 가격 시점으로 1억에 딱 채울 수 있는 게 1.5 BTC더라고요. 그쵸. 1.5 네. BTC를 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더를 또 살 것 같아요. 이더 네네. 한 5 이더 정도 사고 나머지로는 관심이 가는 알트코인 한번 사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너무 첫 출연인데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 잘해주신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구독자로서 항상 이 채널 보고 많은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기관 자금이나 리플 통해서 여러분들께도 조금이나마 시장이나 업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제가 오늘 또 얘기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상황들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더 많이 와닿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비 리서치센터 최윤영 연구위원님과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크립토 연구소였습니다.